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A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드디어 창업의 지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사업자금 조달과 투자 유치 그 첫 번째 시간 투자를 준비해야 되는 시점은 언제인가 기초 표현 시작할 거고요. 바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강좌에서 한번 말씀드렸죠. 이거 한번 찍었다가 과감하게 폐기를 해버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좀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이 지원 사업이 끝난 시점 이후에 과연 여러분에게 어떤 콘텐츠를 기획해서 전달을 해드려야 가장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하고 또 임팩트 있는 그런 이제 요소가 될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어차피 이 지원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사업자금 조달이라고 하는 그 전부터 시작을 한 거잖아요. 여러분이 예창패, 초창패를 실제로 준비를 하셨고, 실상적으로는 그 기간이 끝난 다음에 실제로 여기 구독자 유입력도 확 줄었거든요.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은 뭐 이후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 채널 M&A에 들어와서 강의를 듣는 거의 대다수의 분들은 기본적으로는 사업자금 조달이라고 하는 즉 이 돈이라고 하는 이 가장 근본적인 요소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든 조달을 하고 거기서 사업을 꾸려가는 거를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채널에 들어왔다는 거죠. 근데 계속 지원 사업 얘기만 하다 보면은 이 채널의 정체성이 없어지니 창업에 대한 얘기를 하기는 해야겠고 그 안에서 가장 예민한 돈이라고 하는 걸 사업 자금 중에서 이제 창업 지원 사업과는 다른 요소들 뭐 매출이라든지 개인 뭐 자본이라든지 아니면 투자나 이런 이제 요소들을 한번 끌어다가 이제 좀 다양한 방법으로 좀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물론 이제 그 사이사이에 이제 좀 다른 요소들을 좀 더 집어넣긴 할 거예요. 실제 이제 뭐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고민해야 될 이제 여러 가지 사항들도 당연히 말씀을 드릴 건데 결국에는 여러분이 일단 제일 먼저 고민을 해야 되는 건 바로 이 돈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어려운 문제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이거를 사실 찍다가 도중에 관둔 이유가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 전반적인 내용 자체가 뭔가 어떤 필요한 정보와 어떤 내용들을 알려드리고 여러분이 고민해 볼 거를 던져줘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막 잔소리가 되고 뭔가 이렇게 질타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들어봐도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싶어서. 근데 사실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결국 사업이라고 하는 건 아무리 여러분이 뭐 사회적 가치가 어떻고 뭐 비영리적인 목적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하더라도 결국 사업이라는 게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돈이 돌고 돌아야 되는 거고 아무리 내가 좋은 의도로 사업을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직원들 월급 주고 나도 먹고 살기 위해서는 아무리 비영리 사업이라도 기본적인 수익 구조는 나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게 돈을 너무 안 쓰는 것도 문제고 또 돈을 너무 막 쓰려고 하는 것도 문제고 지원 자금을 받으면은 좋은데 너무 지원 자금에만 집착하는 것도 문제인데 너무 그런 걸 신경 안 쓰다가 필요한 자금을 조달을 못 하는 것도 문제고 사실 뭐 투자라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보면은 이 어느 한쪽으로 확 치우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 지원 사업 같은 경우도 따지고 보면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필요한 그런 자금들을 모으려고 하는 너무나 당연한 행위고 또 실제로 그러라고 있는 돈이니까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제 또 막상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그냥 지원 사업에서 자금을 어떻게 받는지 거기에만 목적이 있지 정작 내 사업을 내가 어떻게 가져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진짜 요만큼도 고민을 안 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갑자기 빡쳐가지고 막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보면은 뭐 네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뭐 네가 사업을 해본 적이 있냐 너는 사업한 사람의 그 어떤 그 고충을 몰라서 그런데 이게 하는데 사실 그걸 모르는 건 또 아니거든요. 뭐 제 제자들이 다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 제자들이라고 다 지원 사업도 잘 돼가지고 막 이렇게 승승장구 있는 애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1년 2년 생고생 하다가 다시 살아나고 이렇게 버티고 처절하게 버티는 애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 자신도 이제 어떤 개인 사업자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어떤 수익 구조나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할 때 어떤 부분들이 계속 문제가 되는지도 계속 보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 돈이라고 하는 요소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돌고 돌고 돌게 돼 있는데 이게 워낙 예민한 사항이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은 틀리지 않은 여러분이 오해를 하지 않는 그런 어조로 그런 의미를 제대로 된 의미를 전달을 해드릴 수 있을까? 이거가 사실은 오늘 강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앞으로의 강의를 하는 부분에서 가장 핵심이 돼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제가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이제는 저는 이제 국립대에 어쨌든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이고 그렇다면은 국립대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너무 돈돈돈거리는 것도 좀 보기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되게 예민할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우리 제자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돈이라고 하는 거를 너무 쉽게 생각하거나 또 너무 과도하게 어렵게 생각해가지고 필요한 시점에 조달을 못하거나 아니면 진짜 사고를 치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실제로. 그렇다면은 이 미묘하고 미묘한 돈이라는 얘기를 결국에는 제 관점에서도 한번 올바른 방향성으로 풀어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 관점에서 앞으로 올해가 끝날 때까지 이 돈이라고 하는 요소는 계속 가져갈 거예요. 그게 뭐 이 시리즈가 끝나도 다른 형태로 가져갈 것이고 그 안에서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이제 워낙 다양한 경우가 있으니까 그 다양한 경우 안에서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요소들을 계속 던지고 화두들을 던져가면서 같이 고민을 해보는 것도 되게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강의를 시작함에 앞서서 여러분에게 이제 먼저 전제 요건으로 깔아야 되는 3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제가 아무리 지원 사업에서 뭐 나라 돈이 어떻고 국민의 세금이 어떻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돈은 항상 필요한 겁니다. 사업에 돈이 없으면 성립이 되지 않아요. 당장 내가 뭔가를 만들려도 돈이 필요하고 뭔가를 개발하려도 돈이 필요하고 누군가 일을 하려고 해도 인건비 돈이 필요한 거고 내가 먹고 살려고 해도 돈이 필요한 건데 그걸 배제시켜 놓고 순수하게 좋은 의지로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또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내가 아무리 좋은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더라도 그 사업이 좋다 그래서 그냥 공짜로 돈을 막 퍼주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사업에서 돈은 항상 필요하고 그 돈을 어떤 방식으로든 조달하려고 하는 여러분의 노력이 잘못됐다거나 그 의도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은 사업자금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가 있잖아요. 뭐 대출도 있고 자기 자본도 있고 매출도 있고 지원 사업도 있고 투자도 있고 그 각각의 조달 방법에 따라서 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과 조달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 다음에 그 주체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도 굉장히 달라진단 말이죠. 그 근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 그 창금 특강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제가 여기에다 링크를 하나 걸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그런 어떤 백그라운드에 맞춰서 준비를 잘해야 되는데 거의 대다수 지원 사업에서 떨어지고 거기에 굉장히 많은 불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그 방법 자체를 본인이 시행을 안 한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항상 핑계를 대는 게 뭐냐면은 나는 어쩔 수 없다. 우리 회사가 이렇게 되는 거 어떻게 하냐. 우리는 워낙 특이한 경우로 안 된다. 근데 사실은 그렇다고 여러분의 회사에 맞춰가지고 특화된 어떤 그 지원 사업의 판정 기준이 바뀌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기준에 맞춰가지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지원 사업을 받는 다른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러분과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식으로는 그 방법과 룰에 맞춰가지고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물론 그렇게 노력을 해도 못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 제자들도 실제로 있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뭐 어쩔 수 없는 건 또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여태까지 봤을 때 이 채널에다가 악플을 달거나 아니면 저랑 이제 어떤 식으로든 만났을 때 뭔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시는 분들의 사업 계획서를 보거나 얘기를 들어보면은 결국엔 본인이 그 기준을 못 맞춘 경우가 되게 많아요. 물론 이제 아주 간혹 가다가 안타깝게 경쟁에서 밀렸거나 뭔가 좀 저도 납득이 안 되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에 지원 사업이나 아니면 투자 문화 같은 것들도 보면은 저도 좀 이건 좀 해도 너무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의 그런 그 납득이 안 되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꼭 뭐 여러분 잘못이다라고 이렇게 끌고 가는 것도 사실 무리가 있다는 걸 알지만 적어도 뭔가 이런 어떤 기존의 체제나 제도나 방식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굉장히 불만이 터지는 사람들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잘 못해요. 그 방법에 맞춰서 못해요. 그냥 내가 되게 좋은 걸 하고 있으니까 그걸 알아주지 않는다에 대해서만 불만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고 그걸 어떻게 알리려고 하는지 노력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그래서 이 준비를 잘해야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 또 하나가 바로 이거죠. 사업의 가치라고 하는 거는 결국엔 대표자 스스로가 계속 고민하고 찾아내면서 알려야 되는 건데 이런 거를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사업 계획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좀 이런 요소들을 좀 근본적으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일단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여러분이 이제 이 돈이라고 하는 거로 접근할 때는 좀 다른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최근에 있었던 한 가지 사실을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 저희 제자 중에 한 명이 오랜만에 연락을 해서 자기가 투자를 받고 싶은데 여기저기 투자자를 계속 만나다 보니까 뭔가 좀 자기가 좀 근본적으로 좀 다시 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좀 더 그런 얘기들을 좀 배우고 싶다라고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뭔가 이게 얘기를 실제로 들어보면은 뭐 기본적으로 이 친구가 말하거나 그런 자세를 보면 기본적으로 투자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아직.
안 돼 있는데 저는 항상 그 얘기를 하거든요.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회사의 가치가 남들이 봐도 매력적일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야 되고 그 안에서 어떤 금전적인 가치가 나올 수 있고 그걸 사람들이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는지 그걸 대표자 스스로가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친구한테 뭐 이런 시장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되고 목표 고객에 대해서 이런 것도 나와야 되고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되게 열심히 해줬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그 얘기를 계속 듣다가 하는 말이 아, 교수님 저는 우리 회사의 가치만 알아줄 수 있으면 회사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지 않는 투자자도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자기는 착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대단한 착각인 게 제가 그래서 반대로 물었어요. 어이, 자네 지금 필요한 투자 금액이 한 3억 정도 된다 그랬지? 자, 3억 정도 된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 오케이 3억. 아, 나는 당신네 회사가 너무 좋습니다. 아, 이 아이템 정말 가치가 많아요. 제가 정말 많은 투자, 여기에 진짜 투자를 하고 싶고, 진짜 대단한 일 하시고, 정말 저도 대표님과 같이 꿈을 꾸고 싶은데, 저희가 기업 가치를 지금 당장은 높게 못 쳐드려요. 그 대표님의 그 회사의 어떤 아이템은 정말 제가 인정을 하지만, 그래서 회사 밸류에이션 10억에 3억 해가지고 3억 드릴 텐데, 지분 30%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 이분은 우리 회사를 정말 잘 봐주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지분 30% 줄 수 있겠냐는 거죠. 못 줘요. 네. 그러니까 그 말을 하는 본인조차도 돈은 많이 받고 싶고 줄 수 있는 지분의 한계치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가 3억의 투자 자금을 받고 싶다 그러고 만약에 지분을 한 5%에서 10% 정도로 생각한다 그러면은 적어도 이 회사의 어떤 그 자산 가치나 회사의 가치가 잠재적인 가치가 적어도 30억에서 50억까지는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 본인 자체가 그 회사의 가치가 50억이 될 수 있는 어떤 그 매출 구조나 비즈니스 모델을 전혀 만들지 않은 상황에서 이거 되게 좋은 거고 우리 이거 같이 알아주세요라고 다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제로 우리 회사의 가치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뭐 돈이 중요한 게 아닌데 그렇게 매번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돈이 제일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투자자들에게 우리 아이템의 가치, 내 사업의 가치를 알아주는 투자자는 회사 가치를 높게 쳐주는 거예요. 더 비싸게 쳐주고 그만큼 더 많은 투자 자금을 주고 그다음에 지분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바로 결국에는 회사의 가치를 더 높게 쳐준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되게 이거에 대해서 이율 배반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나는 이거를 막 세상에 너무 알리고 싶고 아름답게 만들고 싶고 막 나는 이거 너무 좋은 거고 이거 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아이템만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 그런 대신에 근데 돈은 많이 필요해. 이런 식으로 가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 친구도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본인이 아차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 얘기했어요. 그러면 내가 너네 회사 같이 정말 높게 쳐줄게. 3억 필요하다 그랬지. 그럼 내가 어떤 식으로는 3억 해다 줄 건데 내가 너네 회사 그 회사 가치는 높게는 못 쳐준다. 내 사정상 6억 해줄 테니까 50% 내놓을 수 있냐. 못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감성적인 부분하고 이성적인 부분의 그 괴리감을 보통 차지를 못한단 이 어떤 그 괴리감을 인지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런 얘기 나오면 아, 그 도둑놈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죠. 결국엔 본인은 뭐 아, 저는 뭐 돈 많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돈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제가 이 돈에 대한 얘기를 되게 예민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에는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잖아요, 실제로. 어쨌든 여러분 본인은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회사의 가치를 높게 치고 우리 회사 50억, 100억 계속 이렇게 하면서 하려면은 뭔가 자기가 좀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고 실제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어떤 그 심정적 괴리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나는 너무 돈 하는 대표보다는 그래도 나는 뭔가 회사의 가치를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뭔가 미래를 같이 꿈꿀 수 있는 투자자를 만나고 싶다. 그러니까 너무 돈 하는 거는 되게 속물 같아 보이고 그러면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어떤 도덕적 관념이 여기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돈 얘기는 하진 않는데 그래도 지분은 덜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돈은 더 많이 받고 싶은. 또 그러면 아, 나 지분 더 줘도 되겠어. 지분 더 줘도 되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 아무리 회사의 가치를 잘 봐준다고 하더라도 지분을 막 50% 100%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본인의 바텀라인이 있는데 제 경험상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텀라인은 굉장히 높아요. 예. 여러분은 보통 회사 가치가 100억 정도 됐을 때 나올 수 있는 투자금과 그 다음에 지분율을 원해요. 보통은. 아니면 50억.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괴리감을 어떻게 극복하게 할 것인가. 그게 지금 우리의 핵심인 거죠. 결국 여러분이 사람들과 어떤 마찰이 없이 뭔가 좀 속물소를 안 듣게 아,
비교적 합리적인 지분에 합리적인 투자 금액이나 합리적인 어떤 자금 조달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적당히 나쁜 사람이 되지 않으면서 진짜 어떤 진취적인 사람이 되면서도 투자자와 나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접점이라는 게 있을 거란 얘기거든요. 결국 그거는 뭐냐면은 이 자금 조달 방법 안에서 어떻게 이 회사의 비전과 사업 모델, 비즈니스 모델을 효과적으로 융합해서 실제로 투자자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어떤 비전을 보여주면서 회사의 가치를 끌어올리고 그 회사의 가치와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어떤 유대관계를 형성하면서 서로가 불만 없이 충분한 지분율과 충분한 투자금을 확보하면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모델을 가져갈 것인가. 이게 사실은 우리가 앞으로 근본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요소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이거예요. 하고 싶은 일이 있고 해야 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이 많이 고민하는 게 실제로 저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뭐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하고 싶지 않아도 반드시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하고 싶지 않아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여러분은 그거를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은 이거를 판단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혼동을 많이 겪게 된다는 거죠. 왜냐면은 하고 싶은 일 쪽으로만 가게 되면은 뭔가 회사의 가치고 나발이고 간에 계속 이제 나락으로 빠져들고 뭔가 계속 뭔가 어떤 사회적 가치나 어떤 기술의 가치 쪽으로만 가게 되는데 정작 돈은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그러니까 계속 돈만 들어가고 캐시카우가 안 나오는 거죠. 당장의 캐시카우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사업을 되는 쪽으로 돈이 되는 쪽으로 가져가다 보면은 우리 회사가 당초에 생각했던 비전이 사라지고 목표치가 사라지면서 뭔가 팀원 간의 결속도 무너지는 비전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회사의 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거의 사업 초창기의 경우는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는 이 하고 싶은 일이라고 하는 회사의 비전과 내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하는 사업의 운영 모델을 어떤 식으로 잘 조화를 해나가냐. 그게 사실은 대표가 결정을 해줘야 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실제로 멘토링을 하는 경우에 저희가 가장 어려움을 겪는 중에 하나가 그 대표 대신에 다른 이사나 이런 사람이 오면 멘토링을 잘 안 하게 돼요. 이유가 간단한 건데 제가 아무리 그 직원 상무나 이런 아무리 코퍼한다 그래도 그 사람들한테 아무리 그런 얘기를 하고 조율을 해줘도 결국 대표가 가가지고 좋은 얘기 잘 들었다고 나가르쳐 버리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실제로 멘토링 할 때는 대표자가 안 오면 멘토링을 안 해줘요 이제는. 왜냐면 그런 일도 너무 많이 겪었어요. 힘들게 얘기했는데 말도 안 들을 거면은 적어도 들어주는 척이라도 하고 좀 같이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간이라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직원을 육성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요소들 때문에 최근에는 저는 대표가 아닌 다른 사람이 오면은 그게 미연에 발견이 되면 저는 멘토링 안 합니다. 컨설팅도 안 하고 실제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하는 일의 조율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어느 하나를 포기하거나 희생한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여러분이 할 단계는 아니에요. 어차피 이거 강의 들으시는 분들이 7년차, 8년차 되는 그런 분들이 오시진 않잖아요. 보통 2년차, 3년차의 팀원 많아봤자 서너 명인데 그 정도 인력 구성 안에서 희생해야 될 게 얼마나 있고 해야 될 게 얼마나 있겠어요. 적어도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을 해야 되고 가끔 가다가 해야 되는 일을 위해서 하고 싶은 일을 희생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되려면은 적어도 딸린 식구가 한 20명 정도 넘어가가지고 대표자로서 의지를 꺾어야 회사가 살아날 수밖에 없는 그런 극한 상황이 돼야지 사실은 이게 의미가 생기는 거고 지금 당장은 이 두 가지를 병행하면 돼요. 중요한 건 그 병행의 어떤 밸런스, 접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거를 찾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 이거는 교육으로는 안 되고 저는 이거는 다 상담으로 풀어나가는데 그렇지만은 그래도 여러분이 스스로 어떤 답을 찾아가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고민해야 될까를 좀 얘기하다 보면은 여러분 스스로 어느 정도 좀 답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기획을 했고요. 이 강좌를. 그거를 이제 시리즈로 앞으로 한 5개, 6개 시리즈로 가져갈 겁니다. 아마 이 올 여름은 지나가야 이 총 시리즈가 끝날 것 같고요. 창금 특강하고 창업의 지혜까지 합쳐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을쯤 되면은 이제 좀 창업 일반적인 얘기들 하고 기업가 정신 이런 얘기하고 연말쯤 되면 또 이제 내년도 지원 사업에 대한 얘기들을 하겠죠. 그리고 사이사이에 이제 조금 이런 자잘한 세미나들이 들어가게 됐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가 이제 이번 기획된 시리즈 강좌의 이제 토탈 얘기고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제가 이 내용을 길게 한 이유는 원래 오늘 강의는 그 중에서도 가장 첫 단계를 다루고 있는데 첫 단계에 앞서서 이 강좌가 어떻게 기획이 됐고 어떤 부분을 여러분이 고려해야 되고 고민해야 될 것인가를 얘기를 안 하면은 이 뒤에 하는 얘기들이 다 잔소리가 되고 다 뭔가 좀 질타하는 얘기가 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뒷부분도 제가 어저께 찍은 것 중에서 뒷부분도 좀 많이 고쳤지만은 앞부분에 이거를 새로 추가한 게 사실은 오늘 하루 종일 제가 했던 일이에요. 어떻게 하면 오해 없이 여러분이 기획된 시리즈를 완주할 수 있을 것인가.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얘기하는 건 뭐냐? 오늘은 이제 첫 번째 기획 시리즈는 투자입니다. 그래서 투자 유치에 대해서 이제 계속 얘기를 할 건데, 이제 스타트업에게 투자 유치가 가지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이 투자 유치 활동에 대해서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나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주 기초적인 내용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강의 흐름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투자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준비해야 할 때가 바로 언제인지, 그 다음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오늘의 원픽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투자를 받아야 하는 이유부터 한번 말씀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여러분이 투자를 받아야 하는 이유? 투자를 왜 받아야 되나? 실제로 저한테도 그런 질문 되게 많이 하세요. 아, 투자를 꼭 받아야 되나?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잘하면 되지 않나? 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조금 까칠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투자받을 자격도 안 되시는 분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마치 자기가 나가기만 하면 투자를 받을 수 있을 것처럼 실제로 그 자격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보통은 그런 고민들은 투자자들이 줄을 섰을 때 계속 투자 얘기 나올 때 아, 이걸 지금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이 될 때는 저한테 오시면 제가 좀 더 그 회사의 상황에 맞춰가지고 좀 핸들링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보통 보면은 뭐 투자는 고사하고 지원 사업도 막 그냥 주구장창 떨어지는 분들이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과연 투자 자금이라고 하는 거는 사업 자금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이냐를 한번 고민을 해보려면은, 이제 우선은 우리가 사업 자금이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로 어떤 용도로 어떻게 구분이 돼서 활용이 되는가를 먼저 좀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냥 여태까지 보면은 여러분은 조금 약간 이 사업 자금이라고 하는 거를 조금 주먹구구식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아, 이거 제품 개발하려면 외주 비용 얼마 들어가는구나. 뭐 사무실 찾으려면은 뭐 임대료가 얼마인데 이거 지금 돈이 없으니까 무료 공간 찾아야겠구나. 아, 개발자 영입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한테 돈을 얼마가 줘야 되는구나. 보통 이런 식으로 그냥 돈이 필요하다. 그리고 여기 쓸 때가 있다. 보통 이 정도로 여러분이 보통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사업 자금이라고 하는 거를 용도별로 구분을 해보면 굉장히 다양한 구분법이 있지만은 가장 일반적으로 러프하게 보는 게 이제 시설 자금이라고 하는 거고 운전 자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설 자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무실이나 공장 기계 장비 같은, 그러니까 어떤 움직이지 않고 실체가 있는 어떤 설비를 구입해서 그거를 이제 유지 보수, 복구도 이제 유지 보수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들어가는 자금 일체를 보통 시설 자금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시설에 필요한 자금이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이게 조금 애매한 게, 사무실 같은 경우는 시설 자금은 맞는데 사무실을 사면은 시설 자금이고요. 만약에 임대료로 간다 그러면 그건 운영에 관련된 거라서 운전 자금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운전 자금은 뭐냐? 이 시설 자금 이외의 모든 것 거의 대부분이 운전 자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아이템을 구현하면 제품이나 서비스가 될 거 아니에요. 그 재화 용역을 생산하고 판매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자금 일체. 그럼 예를 들어서 생산이라고 했으면은 뭐 앱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제 뭐 외주를 맡길 수 있잖아요. 그것도 운전 자금. 근데 아, 나는 사람을 고용한다. 그럼 그 인건비도 운전 자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장이나 사무실을 구입한 게 아니고 내가 임대를 해서 쓴다? 그럼 그것도 운전자금의 범위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보통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요. 장비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설비를 직접 들여서 샀다 그러면 시설자금이고, 빌려서 쓴다 그러면 그게 조금 애매한데 그것도 운전자금 쪽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이게 뭐 절대적인 구분은 아닌데, 어쨌든 뭐 기본적으로는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게 운전자금이고 사업의 기반을 다지는 시설에 관련된 게 시설자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보통 초기 창업기업, 이제 예비 창업자에서부터 한 3년차 미만 정도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거의 패턴이 정해져 있거든요. 아주 특수한 몇몇을 제외를 시키면은 대부분 이제 여러분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기본적으로 어떤 공간, 사무실이 있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이 사무실이 시설 자금으로 처음부터 얻는 것보다는 보통 뭐 이건 뭐 자산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대부분 임대료 내고 시작하는 이제 임차부터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PC 같은 이제 그런 이제 기본적인 설비들, 그 다음에 이제 제조를 하시는 분은 제조 장비들, 이런 것들을 이제 보통 시설 자금으로 확보를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건비나 외주 개발이나 마케팅이나 기타 판로 개척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이제 운전 자금으로 들어오게 돼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예비 창업 패키지나 초기 창업 패키지를 받게 되면은 그 비용 자체가 크지는 않지만은 시설 자금 일부와 운전 자금 일부로 쓸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조금 특이하게 뭐 임대료는 되지만 보증금은 안 되고, 이렇게 약간 현금성 자산화 될 수 있는 것들은 보통 지원 사업에서 쓸 수가 없는 게 이제 일반적이긴 하죠. 근데 어쨌든 뭐 특별히 어디는 시설 자금이고 어디는 운전 자금이 이렇게 되지는 않는데,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뭐 대출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중진공이나 이런 쪽에서 어떤 금융 지원을 받게 된다 그러면 그때는 시설 자금과 운전 자금에 대한 어떤 비중이 되게 그 좀 커져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은행 지원을 받을 땐 시설 자금 쪽은 대체로 지원을 잘 받는데 대출을 받을 때 운전 자금용으로는 대출받기 어려운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뭐 나중에 또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 담보화 시킬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의 그 차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금의 용도를 나눠 보면은 뭐 시설 자금이고 운전 자금이고 일단은 자금을 내가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럼 초기 창업 기업들은 얼마나 확보하는 게 좋냐 이런 이제 의문이 있을 거잖아요. 예전에 한번 강의 갔을 때 누가 그거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쨌든 나중에 지원 사업도 하고 뭘 한다고 했을 때 창업을 시작할 때 그러면은 그 현찰을 개인 자금을 어느 정도까지 확보하는 게 좋을까요?라고 물어봤는데 이분은 이제 그거죠. 뭐 다다익선이긴 한데 어쨌든 개인이 확보할 수 있는 자금의 한계가 있으니까 그때 제가 조언을 드렸던 거는 한 1,000만 원 정도까지는 갖고 계셔라. 왜냐하면은 1,000만 원 정도의 개인 자금을 어떤 식으로는 확보를 하는 건 되게 중요한 게 예비 창업 패키지 때는 어떻게 한다고 하지만 예비 창업 패키지 안에서도 뭐 평균 5,000만 원 받았을 때 이래저래 해가지고 한 5, 600 정도는 개인 돈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요. 뭐 부가세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제 그 예창패에서 뭔가 처리하기 힘든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최소 500에서 1000이고 그다음에 이제 초창패로 넘어간다 그러면 거기서 개인 부담금이 들어가는데 초창패에서 보통 개인 부담금이 맥시로 올라가면은 1,000만 원이 넘어가거든요. 근데 보통 뭐 1억 원을 다 받는 경우가 많지는 않으니까 그냥 아주 러프하게 한 7천만 원 받는다 그러면 그때 개인 현금이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해 가지고 최소 1,000만 원 정도는 확보하는 게 그래도 장기적으로 조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사실은 다다익선이 맞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이 이게 되게 중요해요. 사업에서 돈은 전부가 아니긴 해요. 물론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누군가는 난 그렇게 생각 안 한다. 돈이 전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 그 말이 맞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관점에 따라서 다른데 제가 이렇게 좀 돈이 전부다가 아니다라고 미리 이제 포석을 까는 이유는 이거를 너무 돈 하면은 저도 돈 때문에 여러분한테 사업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창업하는 여러분들도 분명 본인만의 어떤 뜻이 있고 의지가 있고 비전이 있는데 자꾸 막 자기가 돈만 밝혀야 되는 것처럼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일단 사업을 하는데 돈이 전부는 아니다. 물론 이제 창업자의 의지도 중요하고 또 어떤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어떤 비전도 중요하고 사실 M&L도 그렇잖아요. M&L도 따지고 보면은 제가 뭐 돈을 그렇게 목적으로 했었으면은 유료 강좌를 뭐 4,990원에 풀었겠어요? 더 비싸게 받았겠지?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 M&L을 만든 이유도 저희 모토 있잖아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으로. 저는 이미 한 2년 동안 많이 바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우리나라 창업의 한 1% 정도는 바꿨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분명히 여러분 사업에서 이루고 싶은 비전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전부는 아니니까 어떤 그 사업의 의도나 비전을 해칠 필요는 없는데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이 사업을 하면서 맞닥뜨리는 대부분의 문제는 아이러니하게도 돈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거죠. 별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렇게 강의하다가 갑자기 뭐가 잘못돼서 지금 있는 아이패드가 갑자기 고장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지금 저희 찍고 있는 카메라가 갑자기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깨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해결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새로 사는 거죠. 좋은 걸로. 그러면 모든 게 해결이 되잖아요. 정말 편하게 해결이 되잖아요. 음질이 예전엔 제가 10,000원짜리 핀 마이크를 썼는데 그 10,000원짜리 핀 마이크를 써가지고 했을 때 분명 제가 이제 어떤 그 목청을 조절하거나 뭔가를 컨트롤을 안 하면은 막 소리가 찢어지고 해가지고 되게 편집할 때 힘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제가 좀 음향 장비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신경을 쓰고 사실 이거 거의 개인 돈으로 때려박아가지고 회수가 안 됐는데 그런 장비들을 조금 구입해가지고 조명도 좀 해놓고 하니까 상대적으로 일이 되게 편해진다란 말이죠. 예전에는 제가 하나하나 손으로 하면서 제 시간을 다 들여야 되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되게 간편하게 해결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문제에서부터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다가 막 너무 늦었어. 운전해서 가야 되는데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사고 날 것 같아. 그럼 택시 타고 가면 되잖아요. 그런 게 돈으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직원과 마찰이 생겼다. 근데 뭐 대충 보면은 뭐 이게 어떻고 이해관계가 어떻고 막 얘기하는데 결국 따지고 보면은 그것도 월급 많이 주면 또 해결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업 자금은 다다익선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아쉬운 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없는 대로 하고 있잖아요, 유튜브를. 근데 돈이 있으면
정말 인생이 행복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예. 하다못해 제가 지금 뭐 계속 뭐 사무실에 있거나 집에서 그 고양이를 날라다니는데 막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정말 제가 돈이 많아가지고 이걸 거의 취미생활처럼 유튜브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집 바로 걸어서 5분 거리에 괜찮은 스튜디오 하나 차려가지고 그냥 거기서 취미생활하듯이 왔다 갔다 하면서 되게 즐겁게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못하거든, 돈이 없으니까. 그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다 돈이 많으면 해결이 되는 문제라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돈은 많이 확보를 해야 된다. 자, 그럼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돈은 뭐냐? 늘 얘기하죠. 창업 지원 사업이 있고 정부 지원 수준 R&D 사업이 있고 투자금, 융자, 매출, 자기 자본이 있는데 그 사업 자금별 활용 범위 이거는 제가 예전에 이제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으니까 그거 링크 시켰으니까 그걸 좀 보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사업 자금이라고 하는 거는 언뜻 보면 다 똑같은 돈인 것 같지만은 쓸 수 있는 용처가 굉장히 제한적인 경우가 많아요. 창업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와 장비 재료 구입에도 제약을 받고 뭐 홍보비, 임대료 같은 걸 쓸 수 있지만 조금 그 뭐라고 해야 되나 한도치가 굉장히 분명하고 그래서 자율성은 많이 떨어지만 상대적으로 심적 부담감은 굉장히 낮은. 왜냐하면 이거는 나중에 뭐 사업만 제대로 끝나고 보고하면 그냥 뱉어내지 않아도 되는 돈이니까. 반대로 이제 융자나 대출 같은 경우에는 심적 부담이 거의 최고죠. 왜냐하면 내가 원금과 이자 갚아야 되니까 상환의 의미가 있으니까. 대신에 이제 빌린 돈이니까 돈은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거지. 투자금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적으로는 용도 자체는 저희가 되지만 어쨌든 투자자와의 어떤 협의가 있어야 되니까 자율성은 좀 떨어지고 매출은 뭐 너무 완벽하죠. 매출은 돈만 벌리면 얼마나 좋아요. 자기 자본은 심적 부담은 크죠. 내 돈인데. 근데 자율성은 또 그만큼 좋은 게 있고. 근데 여기에서 뭐 자기 자본이나 매출이나 뭐 R&D 지원 사업 같은 건 여태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뻔한 얘기니까 제가 올 한 해 동안 얘기할 거는 사실은 두 개거든요. 투자와 융자 쪽이죠. 매출은 이제 마케팅과 판로 개척 쪽인데 이쪽은 사실 제가 잘못하면은 이제 선무담에 사랑 잡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제가 좀 다른 방법으로 좀 풀어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투자금과 융자 쪽을 보면은 실상적으로 봤을 때 이제 빌린 돈과 남의 돈 뭐 굳이 비교하자면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 두 가지는 활용도 측면에서는 큰 차이는 없어요. 거의 다 쓸 수 있고 뭐 자율성 좋고 뭐 심적 부담감 뭐 좀 있는 편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도 측면 자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요 두 가지로 압축을 시켜놨을 때 결국 여러분이 보통 고민하는 건 그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회사를 내가 운영하다 보니까 아, 나는 지분 주기가 싫어. 그러면 그냥 대출 받아가지고 쓰고 돈 잘 벌리면 갚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쪽이 있고 또 한쪽은 나는 대출을 해가지고 나의 리스크를 더 크게 한다기보다는 어떤 나의 비전을 함께 할 수 있는 투자자 그러면서 리스크도 같이 질 수 있는 투자자에게 충분히 사업의 가치를 인정받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모델을 가져가고 싶어. 대신 지분은 좀 낮아져도 상관없어. 이런 쪽으로 간다 그러면 투자금을 이제 보통 선정을 하죠. 이게 이제 보통 용도별 활용도 측면이나 어떤 목적성에 따른 어떤 자금의 부위라고 보면 되는데 근데 이게 그렇게까지 단순한 문제는 아니에요. 단순히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계속 담보 잡히고 대출 땡기고 해가지고 계속 돌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좋은 사업 방법 중에 하나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이 또 고민해야 되는 거는 투자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되게 명확한 경우가 있는데 바로 이거예요. 투자 유치 이외에는 자금 조달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출로는 커버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 투자 유치가 목적 자체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뭐 이제 전략적 투자라 그래서 어떤 마케팅이나 판로 개척을 위해서 어떤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게 아니고 이제 뭐 나중에 코스닥 상장이나 아니면 회사 M&A 같은 거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쪽에 전문가와 이해관계를 같이 가져가가지고 이제 조금 더 높게 가려고 하는 그런 용도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항목별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라 제가 나중에 따로 얘기할 거고 오늘은 정말 순수하게 자금 활용도 측면에서 왜 투자 유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냐 이거를 한번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뭐 2절만 하면 나오는 커피 머신입니다. 누가 어떤 분이 그때 물어보셔가지고 커피를 좋아하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 후배가 근처에서 카페를 하고 있어가지고 요새는 커피를 많이 얻어먹고 있는데 실제로 제 방에 어지간한 커피를 만들어 먹거나 아니면은 좀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요소들은 되게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제 방에 가끔 찾아오실 때 커피 한 잔 들고 오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보통 이제 들고 오지 말라 그러죠. 왜냐면 제 방에 커피가 더 맛있거든요, 실제로. 그리고 이제 카페 하는 제 친구가 더 맛있게 내리긴 하죠. 자, 근데 어쨌든 간에 자, 제가 커피 머신을 개발을 했어요. 시제품 개발 완료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 이거 팔 거예요. 시장 검증도 괜찮았어요. 뭐 크라우드 펀딩 요만큼 해봤는데 반응도 좋아요. 그럼 나 이제 이걸 팔 거예요. 오픈마켓에 팔려고 하고 있어요. 자, 마케팅 판로 계획도 다 잡혔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 양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내가 양산을 하려면 더 이상 이거를 하나하나 깎아가지고 하면 안 되고 이 각각이 다
다 이제 금형을 떠가지고 찍어내거나 깎아내거나 해가지고 다 이제 뭐 소모품 같은 걸 사가지고 조립하는 라인까지 다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직접 공장을 갖고 있지 않아도 외주를 통해 가지고 어쨌든 돌릴 수 있는 공장이 있는 어디와 계약을 해야 돼요. 그 자금이 보통 5억에서 10억 원 정도면 되게 낮게 잡은 거거든요. 최소한의 자금으로 한 10억 원 정도를 생각해 봅시다. 이런 이제 커피 머신을 만드는데 내가 한 10억 원 정도 양산 자금이 필요하다. 자, 그럼 이걸 이제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구할까가 문제가 돼요. 자, 첫 번째 자기 자본. 되겠어요? 내가 돈이 뭐 10억 100억 있었으면은 지원 사업 썼겠어요. 그냥 그 돈으로 사업하지. 그러니까 이건 안 된다고요. 아웃. 매출, 크라우드 펀딩. 자, 크라우드 펀딩은 한 번 정도 테스트를 해가지고 조금 뽑아내는 정도는 되는데, 야, 양산자금 10억을 크라우드 펀딩으로 끌어당기려면 이것도 리스크 어마어마합니다. 보통 땡기지도 못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한계치가 있고, 매출은 뭐 그런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커피 머신은 아니지만 회사의 캐시카우로 뭐 연매출 1억씩 꼬박꼬박 하고 있다. 그럼 말이 좋아서 연매출 1억이지, 거기에서 뭐 차 떼고 포 떼고 인건비 베고 하면은 실제 영업이익으로 남는 게 뭐 한 2천만 원, 3천만 원이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그 3천만 원으로 10억 원 만들려면은 한 30년 돈 모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정부 지원 자금. 정부 지원 자금 10억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부 지원 사업 중에서 양산을 대주는 지원 사업은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실제로. 양산을 대주는 사업은 없어요. 그러니까 정부 지원 자금도 거의 활용이 불가하죠. 요만큼 이제 뭐 세부적인 뭐 개발하거나 조금 이제 부품 같은 거, 핵심 부품 같은 거 개발하는 쪽으로 해서 조금 받을 수는 있지만 10억 원은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융자 대출. 자, 융자 대출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되게 복잡한 이슈인데 기본적으로는 여러분이 기복원, 신복원 뭐 아니면 중진공이건 그냥 흔히 은행에서 생으로 융자 받지 않고 그런 다른 어떤 지원기관을 통해서 금융 지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10억은 못 받아요. 지금 정도 되는 기업에서. 왜냐하면은 10억을 받으려면 어떤 식으로든 담보가 있어야 되는데 그 담보가 10억 정도 잡히려면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예. 기술 기보도 그렇게는 잘 못 받아요. 지금 정도 상황에서는. 그걸 받으려면 좀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되고, 제가 실제로 기술보증기금에서 기술가치평가를 굉장히 오래 했기 때문에 아는데 이 10억 원 정도 받으려면은 정말 회사가 커야 돼요. 그러니까 이 융자 대출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융자 대출은 상환 능력을 보고하거든요. 이 회사가 이거를 우리가 돈을 빌려줬을 때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어떤 상환 능력이 있느냐.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인품이 좋고 잘생겼고 뭐 사업을 되게 잘할 것 같고 수익성 있어 보이고 이걸로는 안 한다고요. 그런 가치가 아니고 실제로 최소한도 이 회사가 망해도 어쨌든 현금화해서 가져갈 수 있는 게 10억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에 준하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한계치가 나와요. 보통 대부분의 회사가 10억 정도 가치를 갖고 있진 않거든요, 자산으로. 그럼 이제 남는 게 뭐냐? 투자 유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투자 유치라고 하는 거는 즉 자기 자본 매출 정부 지원 중 융자에서는 한 1년차, 2년차 되는 기업이 10억을 땡길 수는 없고, 투자 유치는 왜 10억이 가능하냐? 우리 회사가 10억을 땡겨가지고 양산을 시작했을 때 이게 100억, 1000억이 될 수 있는 확실한 어떤 근거가 있고 내가 이걸 설득할 수 있다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10억을 투자하고 나중에 더 많은 어떤 가치를 생성시켜가지고 본인이 회수를 할 수 있으니까 가치 리스크를 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정 수준 이상이 넘어가면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표로 하고 있는 사업이 그냥 매출 같이 올라가면서 R&D도 올라가면서 이제 같이 이렇게 캐시카우로 딱딱딱 되면서 그 안에서 이제 적당히 지원 사업하고 대출금 같은 걸로 해서 이렇게 갈 수 있다. 그럼 투자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안 받아도 되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막 점프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돈이 갑자기 확 들어가는 시점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투자금에서밖에 안 나와요. 다른 소스에서는 이게 나올 수 있는 구멍이 없습니다, 실제로. 유일한 구멍은 이제 담보가 있거나 뭐 땅이 있거나 부동산이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여러분의 어떤 자기 자산이 뭔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기업들이, 대다수의 기업들이 처음엔 투자가 필요 없다 그러다 투자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회사가 당장 지금 1억 하고 있는데 올해 이거 한번 퍼지면은 10억을 할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하려면 일단은 규모를 확장해야 되는데 사무실을 늘려야 되고 직원들을 늘려야 되는데 그걸 하는데 초기 투자 들어가야 되는 게 3억에서 5억 정도다. 그게 이 네 가지에서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투자로 3억, 5억을 시드머니로 받아가지고 거기서 확장시키는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수순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나 투자 안 받을래, 필요 없네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거 투자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때쯤 되면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늦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늦는다는 얘기는 못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물론 시기적으로 못 받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그 어떤 투자 시장의 성향 때문에 그런데 그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다른 콘텐츠로 얘기를 해드리고, 시기적으로 못 받는 그 문제를 제외시키고 나면은 왜 못 받냐? 당장 못 받는 거예요. 준비를 안 했잖아요. 준비를 안 했으니까 그 투자 이제서야 IR 자료 준비하고 이제서야 뭘 보여주려고 그러면은 투자자들이 매력 있게 생각하는 투자 의향이 투자 매력도가 있는 그런 사업 모델을 그리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은 벌써 막 이만큼 있고 나는 회사의 비전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투자자들은 어쨌든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대표님 잘생기셨네, 인품 좋네, 그러고 투자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준비를 하는데 또 몇 달이 소요되고 거기서 심사받는데 또 몇 달이 소요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업을 생각을 할 때는 단순하게 우리는 투자 절대 안 받겠다, 뭐 우리는 지원 사업 절대 안 하겠다. 여태까지 제가 봤던 창업자들 중에서 그래도 사업이라는 거를 저처럼 구멍가게 수준으로 그냥 유튜브 수익 조금 나오는 걸로 그냥 이렇게 하면서 부업처럼 그냥 하겠다, 그런 정도면은 뭐 그건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본인 사업 크게 해가지고 나중에 얼마 뭐 매출 올리고 뭐 하겠다 이런 분들 중에 나는 정부 지원 사업 없이 할 거다, 나는 투자 없이 할 거다, 나는 대출 없이 할 거다, 뭔가 이런 식으로 못 박아놓고 하는 분들 중에 잘 되는 케이스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 어떤 그 하나를 딱 잠궈 놓는 그 시점부터 사업의 어떤 그 범위가 완전히 다 죽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필요하면은 지원 사업도 받고 그 다음에 투자도 받고 대출도 땡기고 하면서 대신에 이제 그런 것들을 적절한 용도에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적절한 그에 준하는 어떤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투자를 준비해야 되는 건 언제 해야 되냐? 이거는 시기로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자 유치에 소요되는 기간이 언제 정도 되냐 그러면은 이건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한 2년 넘게 투자 유치 활동을 했는데도 못 받는 경우도 있고, 1년 넘게 투자 유치를 했는데도 못 받는 경우도 있고, 이 유튜브 쪽에서도 지금 저희 스타트업 클럽 멤버분 중에 한 1년 반 동안 계속 물 먹다가 이제 다시 와가지고 상담을 좀 해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도 딱 보니까 투자 매력도가 없을 수밖에 없는 사업 모델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사업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충분히 제가 볼 땐 좋은 사업이고 되게 가치 있는 사업으로 보이는데 스스로가 그거를 남들한테 어필을 잘 못하는 거지. 제가 사업의 킥을 찾아야 된다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런 요소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했을 때 상황에 따라서 되게 다르긴 하지만 보통 상대방으로부터 이거 투자 나 하고 싶다, 투자율을 한번 받아보시지 않겠어요? 라고 그 투자사로부터 어떤 제안이 본격적으로 나오는 시기가 생겼다 그러면 그때부터 한 3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왜 그러냐면은 투자가 그냥 투자 받으실래요? 네, 오케이 그러고 딱 도장 찍는 게 아니고, 보통은 그 시점에서부터 이제 IR을 하고 시장 조사하고 다시 이제 보고서도 쓰고 위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거기도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요소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개인 투자자는 조금 달라요. 개인 투자자는 조금 날림으로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사실 저는 추천을 안 드리고 위험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AC, VC를 기준으로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보통 벤처 캐피탈이나 엑셀러레이팅 캐피탈, 그러니까 창업 투자사나 창업 기획사 정도에서 보통 나오는 그런 투자 이야기는 최소한도로 보통 한 평균 3개월 정도는 소요가 된다. 그리고 그 사이에 파토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거는 제가 나중에 특강은 안 되겠다, 창품 세미나, 그 스타트업 클럽 세미나에서만 잠깐 얘기를 할 건데, 팁스 선정되고 파토난 경우도 있어요. 그 팁스가 그때 10억이었거든요. 10억에 선정되고 파토를 낸 적이 있어요, 실제로. 그 히스토리가 되게 미묘한데 그런 경우도 실제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통 보면은 이 평균 3개월 정도도 되게 짧게 본 거고, 물론 이제 되게 빨리빨리 진행돼가지고 그 안에서 되게 막 대표들도 관심을 갖고 막 이거 괜찮다 해가지고 쫙쫙 가면은 2개월, 1개월 정도에 끝나는 경우도 많은데요. 1개월 정도에 끝나려면 거의 주 단위로 움직여야 되는데 보통 그렇게까지 시간을 못 내거든요, 사람들이. 그리고 또 이제 텀시트 나오고 계약서 나오면 또 검토도 해야 되고, 그래서 보통 한 3개월 정도? 그럼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서 투자 매력을 바로 확 느끼기 위해서 그 사람이 투자합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시점부터도 3개월이 걸리니까 그걸 감안해도 여러분이 3개월은 소요된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돈 필요해도 3개월 전에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투자 유치가 되게 딜레마가 있는데, 이 투자 유치의 딜레마가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참 우리 학생들도 되게 힘들어하는 요소 중에 하나고, 이게 또 잘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잘해서 잘 가는데 되게 답답해하는 것들이 특히 이제 그 하드웨어 쪽,
이런 게 많은데 보통 투자라고 하는 거는 성장 가능성을 바탕으로 투자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회사가 이런 아이템을 하고 있고 시장에 이런 게 있고 우리가 여기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기까지 봐가지고 우리가 이런 투자를 받을 것이다. 이게 바로 성장 가능성을 바탕으로 투자를 받는 건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가능성을 보여주려면은 뭔가 가시적인 결과물도 같이 내보내야 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그냥 생각으로 나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 사업 할 건데 저 이런 능력도 있고 저 뒤에 백그라운드 이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세요? 생각하시면은 그 정도에서 받는 건 보통 엔젤 투자. 투자의 뭐 단계도 나중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단계별 투자하는 여기에다 한번 그 링크 걸어드릴 텐데 한번 한 적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어떤 상식적인 거고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들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 정도는 엔젤 투자 진짜 아이디어만 가지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엔젤 투자는 많이 받아야 1억을 못 받아요. 보통은 1,000만 원에서 한 5천만 원 정도 받으면 진짜 잘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상 보통 여러분이 투자를 받는다 그러면 최소 1억, 요즘에는 거의 2억에서 5억 정도까지 보통 시드 투자를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게 되려 그러면은 그냥 내 머릿속에 있는 거, 그다음에 내 인품, 내 어떤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가시적으로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근데 그 가시적인 건 만들려고 투자를 받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괴리감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성장 가능성을 바탕으로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결과물이 필요하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재밌는 거는 실제로 주변에 투자받은 다른 대표님들 보면은 결과물 없이 투자받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페이퍼만 가지고 투자받는 경우도 많다는 얘기죠. 물론 뭐 조금 간단한 MVP 정도는 있는 경우가 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투자를 잘 못 받으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닭이 먼저인가 달걀이 먼저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고 계시는데 나는 일단은 닭을 만들기 위해서 달걀에 해당하는 그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일단 닭 먼저 보고 시작합시다 이러면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지. 근데 투자사 입장에서도 보통 이렇게까지 결과물을 요구하는 경우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과연 이게 좋은 사업인 것도 알고 좋은 아이템이라는 건 알겠는데 대략적으로 이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이 회사가 겪을 난관이 보인단 말이죠. 근데 그 난관을 이 회사가 헤쳐나갈 수 있을지가 좀 의문인 거지. 약간 좀 되게 여러 가지 복잡 미묘한 얘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건 좀 대표님들이 갖고 있는 어쩔 수 없는 그 어떤 인간의 심리인데 막상 또 결과가 나오면 또 지분이 아까워.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까 제가 투자를 받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고민을 그냥 털어놓는 분들 중에 대부분 투자 받을 준비도 안 돼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 보면은 결과물도 없는 경우도 많지만 이런 분들은 거의 대부분 결과물 나오면은 투자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걸로 잘 될 것 같거든. 그러면은 투자자를 만나도 엄청나게 비싸게 부르든가 아니면 그 비싸게 불러서 도저히 엄두를 못 내게 하든가 아니면 이제 대출 받아가지고 가거나 아니면 이도저도 아니고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지원 사업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으면서 지지부진하다가 카피캣 뻥뻥 또 터져 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말아먹는 경우도 되게 많죠. 뭐 물론 이제 제때 잘 치고 나가서 성공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이 타이밍에서 되게 많이 놓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이 이런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어떤 문제를 좀 해결을 하면서 적절한 시점에 자금의 어려움 없이 회사의 난관을 조금 덜 겪으면서 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우리 회사의 자금 조달이 언제쯤 필요할 것인가를 좀 검토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포트폴리오를 짜고 마일스톤을 짜게 되면은 여러분이 대부분 그냥 그때 되면 어떻게 되겠지, 뭐 이때 되면은 초창폐하고 예창폐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시면은 예창폐가 안 됐을 때, 초창폐가 안 됐을 때, 뭐 창도폐가 안 됐을 때 사이에 뭐 지원 사업이 안 됐을 때 이런 걸 다 제껴놓고 생각해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회사의 자금 조달이 생각보다 되게 빨리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예창폐 받고 이거에서 초창폐 받고 이거에서 이렇게 해야지라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세우는 것보다는 이 사업을 여기까지 끌고 가는 과정에서 뭐 예창폐 정도는 받는 게 좋고 근데 이제 어느 정도까지 내가 이 결과물을 만들어 가는 데서 이 다음 단계에서 자금 조달이 필요한데 아무리 봐도 답이 안 나온다 대출이나 이런 걸로 그러면은 이 시점이 투자 자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가정을 하고 거기 그 시점으로부터 6개월 전부터는 본격적인 투자 유치 활동을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투자자를 만나보면서 설명도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6개월 전에 시작해야지 한 3개월 동안 투자자들 많이 만나보고 친해지기도 하고 그중에서 인연이 닿는 투자자랑 좀 더 얘기가 진행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그때로부터 3개월 뒤에 그러니까 3개월 정도는 투자자 만나는 시간 뭐 콜드메일이건 뭐고 나머지 3개월은 실제 진행하는 시간 이 정도로 해가지고 이제 쫙
짜면은 그 시점이 이제 자금 조달이 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그때쯤에 이제 지원 사업이 같이 이렇게 껴질러서 들어가면은 조금 더 이제 자금이 좀 더 풍족해지면서 더 편하게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보통 투자 유치가 진행이 되고 확약이 되게 되면은 지원 사업도 받기 편해요. 왜냐하면 검증이 되잖아요. 아, 이 회사는 투자도 이미 된 걸로 봐서는 충분히 어떤 성장 가능성이 있는 회사다,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좀 시기를 준비를 하시면 되겠고, 다만 이제 저는 투자자는 가능한 빨리 만나보는 게 좋다. 그러니까 만나보라고 하는 건 무조건 콜드메일을 보내가지고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회사가 보통 초창기에는 가진 게 없잖아요. MVP도 없고 이제 막 뭐 하려는 시점에 투자자 만나봤자 할 얘기도 없고 투자자도 별로 할 얘기도 없고 서로 시간 낭비인데, 그래도 이제 좀 투자자와 함께하는 모임이나 이런 거는 정부 지원 사업에서나 아니면 기관에서 굉장히 많은 미더비나 데모데이를 하잖아요. 또 이제 무슨 경진대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런데 계속 나가보면서 투자자들한테 나를 계속 노출시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진행을 하다 보면은 생각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좀 빨리빨리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이거를 너무 그렇다고 투자 유치나 돈에만 신경 쓰다 보면 정작 해야 되는 어떤 회사의 그 안정성, 그 운영 상황, 개발 이런 게 이제 개판이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지금 제 주변에도 그런 경우 많아요. 막 뭐 이제 자기는 마이크로한 거는 신경 안 쓰고 매크로한 것만 보겠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다니는 친구들을 보면은, 이게 그냥 뭐 예를 들어서 그 뭐 플랫폼이나 아니면은 뭐 사업처럼 그냥 이렇게 그 뭐냐 자금만 잘 수여를 해가지고 서비스만 런칭시키면은 돈을 벌어다 주는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대표가 자금 끌어다 달리는데 저희 전념을 다하는 게 난데, 보통 이제 R&D나 기술 개발 중심으로 가는 그런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개발을 전혀 신경 안 쓰고 밑에 다 맡겨버리면 개판이 됩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고민을 해서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해요. 우리의 시간은 24시간이고 여기에 신경 쓰면 그만큼 이걸 신경 못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밸런스를 맞추는 것도 사실은 대표가 풀어나가야 될 되게 힘든 요소 중에 하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투자 유치를 그럼 어떻게 준비하면 되냐. 이거는 사실 앞으로 제가 한 2, 3개월 동안 계속 조금씩 토픽별로 이제 풀어나갈 건데, 그렇지만은 이제 이 투자를 준비하는 방법에 대한 어떤 대전제를 말씀드리면은, 뭐 우리 회사가 어떠한 상황이고 특수한 상황이고 이거는 전 핑계라고 보고요. 물론 회사의 어떤 지금 상황이나 어떤 뭐 우리의 시스템이나 여건의 어려움이나 그런 건 저도 다 알아요. 그렇지만 그거는 그냥 여러분의 상황인 거고, 제가 여러분한테 보통 강의를 할 때 지원 사업이나 투자 유치나 이런 쪽에 얘기를 할 때는 여러분의 상황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의 상황이 어찌 됐건 간에 그건 여러분의 사정인 거고, 적어도 여러분이 지원 사업을 받기 위해서는 맞춰줘야 되는 어떤 레벨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 레벨을 맞췄기 때문에 받은 거지 뭐 날로 먹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원 사업을 못 받았다, 이게 엉망이다, 저는 그렇게 욕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제자가 떨어지니까, 잘했는데 떨어지니까 저는 욕해도 되지만, 준비하는 여러분, 그 돈을 받아야 되는 여러분은 남들 하는 만큼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거죠. 투자 유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제자들 투자자 만났을 때 뭔가 좀 일이 꼬이고 잘못되고 그러면 저는 투자자 욕해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한테 욕해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투자자들 욕하고 그냥 다른 사람 찾아 투자자 막 이러는데, 사실 여러분 본인은 대표자로서 투자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남들 하는 만큼 다 하셔야 돼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뭐 우리 회사 그 뭐냐 가치를 알아주고, 뭐 회사의 어떤 가치를 알아두는 것보다 우리 아이템을 인정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 다 개소리야. 다 개소리고, 남들 하는 만큼 회사의 가치를 어필해야 되고 그만큼의 IRG를 만들어서 계속 어필을 하고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거기에 더하자 그러면은, 단순히 우리 회사가 좋은 회사고 좋은 아이템이다 뭐 이런 성장 가능성이 있다 뿐이 아니고, 이제 투자자의 입장을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어떤 그 시장에 따라 가지고 실제로 어떤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그 투자 시장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투자자가 투자를 하고 싶어도 시장의 특성상 여건상 못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뭐 간단하게만 힌트를 드리자면은, 이제 투자금 자체가 보통 투자자 개인 자산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남의 돈을 갖다가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어떤 펀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펀딩 자체가 갖고 있는 세심적인 한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투자 시장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고 투자자가 거기에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요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하면은 적절한 시기에 적정한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투자자와 뭔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관계로 만져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볼 건데, 그걸 이제 제가 심화편에서 아주 조금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준비해야 되는 시점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투자 시장의 특성이 어떻게 되고 투자자가 어떻게 됐고, 이거는 이제 알파 플러스 알파 쪽에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제가 이제 커밍순이라고 했는데, 이거 창금 특강
꼬박꼬박 들으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요게 바로 안 나오고 요 전에 하나가 더 있어요. 지금 제가 찍기로 한 거 아직 지금 못 찍은 거 있거든요. 그거 끝나고 아마 요거는 이제 주말쯤에 아마 나오게 될 겁니다. 조금 답답하셔도 이거는 뭐 어차피 그냥 천천히 교양처럼 들으면서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시면 되니까 그렇게 좀 기다려 주시면은 창금 특강을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원픽입니다. 자, 기회를 잡는 건 당신의 몫이다. 제가 요거는 이런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이제 강의를 이제 외부로 나가게 되면은 어떤 경우에는 꿈과 희망을 주는 얘기를 하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그런 요청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이제 창업자분들이 너무 모른다. 시제품 제작이라든가 뭔가 어떤 그런 쪽에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좀 다들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너무 모르기 때문에 좀 현실적인 얘기들을 많이 해달라 이런 강의 요청이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끝내줍니다. 그런 거 하면은 이제 거의 막 그 상처로 후벼 파죠. 지금 시장이 어떻게 돼 있고 당신들이 아무리 뭐 직원 구하고 잘할 수 있다 그래도 돈이 있어도 사람 못 구하는 게 지금 현실이고 누가 이런 회사에 가겠냐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그때 제가 끝날 때쯤에 질문 있냐 그랬는데 다들 그냥 이러고 있는데 한 분이 굉장히 나이 드신 분 한 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힘든 거 다들 안다. 근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대로 사업하지 말란 소리냐? 왜 이딴 얘기를 하냐? 그러면서 자기가 되게 막 이번에 자기가 뭐 옛날에 뭐 빵과 우유만 먹으면서 살았는데 막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 투자자를 찾았는데 아무도 안 만나주더라. 뭐 100명 만나면 100명이 다 거절을 하는데 그렇게 힘들 때 어느 그 프로그램에 가가지고 멘토를 만났는데 그 멘토가 이렇게 대표님 찾다 보면은 그 대표님의 어떤 뜻을 이해하고 꿈을 생각하는 그런 이제 투자자 그 한 명만 찾으면 되니까 나머지 99명은 무시하셔도 된다. 그래서 자기가 그 꿈과 희망을 받아가지고 정말 그거 가지고 안도를 해가지고 결국엔 투자자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크라우드 펀딩을 1억 원까지 했다는 거지. 사기입니다. 알아보니까. 근데 제가 그거를 그분한테 얘기를 못했죠. 일단 너무 그땐 제가 그 상황을 파악을 못했고 그 다음에 이 상황이라고 하는 게 지금 사기는 맞아요. 분명한 사기였고 이거는 제가 창금 특강에서도 얘기 못해요. 예, 왜냐면 너무 미묘한 얘기라서. 근데 사기가 맞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생각을 해야 돼요. 기회를 잡는 것은 당신의 몫이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만약에 20명의 투자자를 만났고 99명의 투자자를 만나가지고 다 거절을 당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잘못한 거예요. 그거는. 예. 그리고 그 중에 어느 하나가 우연히 잘 걸려가지고 여러분 사업에 그 관심을 가진다 그러면은 상당히 높은 확률로 굉장히 불순한 의도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개 중에 진짜 어떻게 진짜 이 어떤 그 아기가 잘 맞아 떨어져가지고 진짜로 막 그 여러분이 딱 하는 그쪽에 관심 있는 사람이 딱 돼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시잖아요. 현실 세계는 그렇게 아름답지 않아요. 그런 일은 진짜 로또의 확률로 일어나고요. 거의 대다수는 여러분은 99명의 창업 투자자 중에 유일하게 한 명이 여러분의 아이템에 관심을 갖는다 그러면 그 저희를 고민해 봐야 돼요. 제가 왜 아까 사기라고 얘기했냐면은 실제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저는 사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문제는 그 모든 책임이 투자자가 아니고 대표가 가게끔 셋업이 되어 있더라고요. 요거는 내가 나중에 우리 스타트업 클럽 멤버들한테만 얘기를 살짝 해줘야 되겠구나. 자, 무슨 얘기냐. 제가 상당히 까칠한 얘기들도 많이 하고 좀 상처로 후벼 파는 얘기들도 많이 하고 어떤 부분에서 보면은 사실 거의 대다수는 선량한 대표님들 뿐인데 간혹 가다 보면 그걸 뭔가 잠재적인 뭔가 나쁜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니들이 잘못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그냥 좀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가 좀 갈고 닦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 강좌를 끝까지 들어주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 없는 거 알고 있어요. 악플다는 일부 빼고. 그 사람들은 뭐 어쩔 수 없지 뭐. 근데 실제로 남들 하는 만큼은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해야 기회를 잡을 수가 있어요. 나는 뭔가 다르고 특별하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의 아이템과 여러분의 비전에 대해서 그런 거지 시장에서는 모두가 동등합니다. 투자 시장에서건 실제 여러분의 목표 시장에서건 아니면 다른 어떤 대출 시장에서건 모두는 동등해요. 남들은 이만큼 노력하고 안 하던 노력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는 뭐 특별한 아이템이고 나는 뭐 특별한 상황이고 나는 특별한 사람이니까 나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선민의식이 여러분의 사업의 어느 한 구석을 차지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여러분의 사업이 크기는 되게 힘들어져요. 그거는 기술 기반의 창업이어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 다음에 뭐 어떤 다른 여러분의 뭐 백그라운드가 아무리 훌륭해도 그거는 전혀 다른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개인적으로도 할 얘기가 많은데 뭐 일반 강좌에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은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얘기를 할 거고, 그 과정에서 채널 M&A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많은 좋은 사례가 있으니까 제가 실제로 사업하던 얘기도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잘 들어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항상 창업가 여러분의 성공을 기원하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참 이 콘텐츠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은 내용으로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자료 만드는 데만 며칠이 걸렸고, 뭐 파기를 심지어 한 번은 찍고 파기를 했지만은 그래도 이번에는 조금 강의가 좀 제 의도대로 제대로 된 뜻이 전달이 되게끔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크게 오해하지 마시고 잘 제 의도대로 한번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또 이 시리즈로 올 연말까지는 계속 여러분에게 돈에 대한 얘기를 좀 중심적으로 하면서 다른 창업에 대한 얘기나 여러 가지 재미있는 사례들도 함께 얘기를 하면서 한번 알찬 시간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고요. 좋은 하루 보내시고 또 즐거운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채널 M&A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